네, 스마트 시티즈 인덱스 2022 심포지엄 3부 패널 토론 시간을 열도록 하겠고요. 강효식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네, 저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심포지엄 참석하신 그 자문위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끝까지 또 잘해주시고 식사까지 꼭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끝나면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 고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정은 다음 달 5월 4일 날 저희 상암동에 있는 엑스프레스 센터 8층에 서울 스마트 시티 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기존에 구로 지역에 있다가 이제 새로 옮겨서 거의 내부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세부적인 인테리어 작업하는데 거기 이제 미디어 월도 설치되고 또 여러 가지 토의할 수 있는 공간, 또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 또 화상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저기 센터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날 5월 4일 날도 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자 하니까 그날 시간을 좀 미리 좀 메모해 주시고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 5월 4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2부 그 주제 발표 시간에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정 교수님께서 직접 스마트 시티 인덱스 2022를 이제 총괄하시고 또 그 내용을 직접 또 발표를 하시니까 더욱 더 생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뭐 우리 자료도 있지만은 서울시가 도시 진흥화 부분, 또 인프라 통합 부분은 1위, 또 도시 개방성은 2위, 또 도시 지속성은 6위, 또 거버넌스 부분은 11위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상대적인 평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는 의미를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점검하고 짚고 또 미래 지표로 나아가는 데는 아주 좋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다른 그 디지털 그 글로벌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조금은 평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이번 평가 제외하고는 뭐 2위에서 또 많게는 뭐 70 몇 위까지 가는데 그런 수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뭐 런던이나 뉴욕 그런 것처럼 어느 평가에서도 좀 동일한 비슷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미래 목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 교수님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창하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 스마트 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이제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실행력을 통해서 우리 스마트 시티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좋은 키워드 말씀을 주셨고 아까 이제 중간에 그 디아나 캠브리지 그 박사님은 우리 이정 교수님하고 이제 늘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기술 경영의 프레임워크 로드맵 또 미래 시나리오 뭐 그런 부분에서 좋은 또 해안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부에는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임국연 교수님하고 이제 강성주 부회장님 같이 해서 토의를 하는데 이번 첫 번째 주제는 메가시티 그 서울의 특성과 디지털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과학행정 분야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질 기업 협력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행정 분야에서는 임규견 또 최창학 부위원장 두 분께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과학행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규경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디지털 정부 관련된 플랫폼을 국정 아젠다로 정했고 또 서울시도 비전 2030을 통해서 시 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 행정 서비스의 구현 계획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 행정 분야에서 서울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지 이 부분에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단어가 보면요, 이게 디지털 플랫폼은 이게 그 일종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공간이고요. 그 플랫폼이 잘 성공하려면은 그 안에서 놀이 공간이 기반이 잘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플랫폼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중복성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일종의 그 모듈처럼 기본적인 플랫폼이 제공되면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이터니까 어떻게 보면 개방화되는 그런 그 놀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국내의 다양한 뭐 그 시민들도 사용하지만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많은 데이터들이 그 일관성 있게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 데이터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성이 좀 보장되는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서울시가 어떻게 디지털로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행정을 갖다가 좀 세계 선도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종의 그 도시 행정의 의사결정 부분들도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종의 보팅 같은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게 이제 그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우리가 메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 도시 또는 디지털 혁신에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어떤 임팩트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그 바람이 있는데요.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실제 이렇게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일종의 디지털 혁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부분인데요. 이것과 연관돼서 일종의 삶의 변화, 또 일하는 변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업무 시간을 갖다가 24시간 365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3교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그 감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디지털을 통해서 실제 삶의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일종의 뭐 그 오늘 그 화두가 됐었던 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그 기술들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오늘 그 최창학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이런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이 주로 뭐 자문을 하거나 좀 심의를 하거나 뭐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 소량의 그 자문비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보상을 통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실질적 책임감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문위원들이 일종의 의사 결정에도 참여를 하고 실제 작업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런 일들이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플랫폼을 이제 놀이터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하고 또 여기에 이제 의사결정도 끌어내는 그런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특히 24시간 365일 대시민 서비스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최창학 또 위원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늘 말씀드렸지만 그 전자정부 그 국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최근 기관장을 하시면서 아마 이제 디지털 정책을 또 제안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요. 또 관련돼서 우리 이제 과학행정 분야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들어주십시오. 네. 네, 저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시 두 가지를 더 애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디지털 분야는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고 자기가 권한 부분이 내놔야 될 부분도 있고 데이터를 줘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위원회 조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의 의지입니다. 장의 의지.
시장님이 적어도 이 우리 임 교수님 그 위원장 맡고 있는 그 위원회에 공동으로 돼 있으면은 적어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장님 직접 주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시장님이 참여하시는 거 하고 참여하지 않는 거 하고 다른 뭐 국장이나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억셉트하는 강도가 훨씬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관장이 바쁘죠. 다들 뭐 다 기관장 해보면 그렇습니다. 바쁩니다만은 프라이어리티 문제거든요. 뭐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느냐. 정말 서울시를 세계의 최고의 스마트 시티로 만들려고 하면은 시장님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임 교수님 하고 계시는 스마트 시티 위원회 조직의 의장으로서 딱 참석을 하셔서 적어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떤지 거기에서 뭐가 지금 보틀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지시해주는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서울시 본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기관 그다음 출연기관들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가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의 삶이나 기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향은 서울시 본청보다도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구청까지 포함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이 디지털의 큰 시의 방향성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저는 결국 평가다 이렇게 보고 그럼 평가를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지표 가지고 해서 당신들 평가하겠다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부터 다 알고 있죠. 이 위원회에서는 지표가 뭐고 뭐 하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다 좀 이해관계자들 각 공단이나 공사나 또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 시티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공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픽스가 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저항이 줄어들 수 있고 또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뭐 디지털 재단에서 무슨 상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언론에 그게 보고가 되면은 상당히 저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디지털 이제 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장애도 있고 또 이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리더의 의지 뭐 이런 거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시민의 삶 개선과 그리고 이제 기업 협력 관점에서 우리 이정 교수님과 강성주 이제 부위원장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정 교수님은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도시에 대한 뭐 이제 31개 도시 평가도 하시고 또 차년도에는 이제 차기에는 뭐 50개 도시까지 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또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해안도 많으실 텐데 특히 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 협력 관점에서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아까 최 위원장님과 함께 이제 국가 도시 사업들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이제 기획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좀 지속 가능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 시티가 국가 사업에서 지자체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생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은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양적 성장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사실 좀 질적 성장 측면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민간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도 좀 새롭게 저희가 좀 해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국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협력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최근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4P거든요. 그래서 시민, 민간, 공공 그래서 다 private, public, people 파트너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4P 기반의 어떤 그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일상의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요즘 최근 이제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기업들을 얼반테크라고 그럽니다. 어반테크, 그러니까 핀테크처럼 어반테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반테크 중심의 어떤 리빙 테스트 베드가 서울시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와 시와의 어떤 그런 협력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그 파트너십이 좀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테스트베드나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뭐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폭적으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과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파트너십이 또 중요하겠죠. 거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민 참여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민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그냥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만 내시고 그런데 아까 디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디자인 띵킹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시민의 어떤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980명 정도의 시민들과 함께 한 64개 정도의 리빙랩 프로그램을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민분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끌어내서 우리가 어떤 일상의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제가 이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행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민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은 디지털 플랫폼이나 시민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표준화라든지 어떻게 같이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협력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규님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특히 이제 시민 또 민간 공간의 협력 관계, 구와 또 시의 관계, 또 어반테크 중심의 이제 테스트베드의 시의 역할, 또 새로운 표준화 아주 좋은 키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강성주 또 부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메타시티,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그런 메타시티의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단도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최초로 아마 그 메타버스 팀이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리고 서울시도 올해 메타버스 서울팀이 이제 만들어지고 아마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기본계획 5개년 계획도 작년 10월에 이렇게 서울시에서 앞서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아마 연말 내에 서울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시티즌 플랫폼은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계시는 우리 강성주 부회장님께서 서울시가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그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나 또는 메타서울 뭐 이게 아까 중앙정부 이 새 정부가 앞으로 크게 진행해 나갈 큰 방향면에서 하나의 이슈라서 같이 나는 서울이 하나의 그 하나의 선도적인 하나의 도시로서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그 바람에서 아까 메타서울을 말씀을 드렸고요. 메타서울이든 메타코리아든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쓰는 사람입니다. 시민이고 주민이고 이용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뭘 원하고 뭘 찾는지 아까 체감 서비스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여성, 어린이, 어르신, 뭐 기타 등등. 정부 역할은 시장이 실패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커버해 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아직 없는 것. 예를 들면 지금 메타버스가 그런 사례가 되는데 없다기보다도 좀 미약한 그런 부분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뭐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면 메타버스 사업도 결국은 천만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시청에서나 또는 뭐 이렇게 재단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시민들 속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주로 젊은 층. 얼마 전에 우리 문화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여러분 그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현재 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조용히 물러주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서울시를 이끌고 서울의 가치를 높이고 서울의 미래를 만든 사람들은 일단은 청년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2030, MZ.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뭔가 다양한 채널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룹도 만들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그런 어떤 찬스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일단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면은 메타버스 자체 유저가 지금 보면 다 10대, 20대거든요.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조직이든 정책이든 사업이든 해커톤이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서 그쪽 중심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면 뭔가 기폭제가 시니어도 분명히 있죠. 여성도 있고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출발 자체가 거기 너무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보수적인 아니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가버리면 유저 자체가 그분들이 아직은 서비스 퀄리티나 그런 부분에서 좀 도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PP 얘기를 우리 이규현 우리 이정훈 교수님들만큼 아까 얘기한 서울시에 이렇게 좀 데이터를 오픈해도 활용도가 많이 낮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하는 서로 협력하는 가버넌스 모델 다이애나도 아까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어봤지만 그 부분에는 아시아 지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뭐 팁스나 서울에 여러 가지 대학도 있고 젊은 계층도 있는데 제가 좀 지난 상당 기간 카카오 택시 사례나 이렇게 겪어보면 새로 나온 메타버스든 AI든 뭐 여러 가지 NFT든 파괴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쪽을 그 서비스나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종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쪽으로 옮겨와 버려서 기존 사업에 영향이 막대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뭔가 성공하고 거기에 무슨 뭐 유니콘이다 상장한다 엑시스를 한다 얼마를 뭐 수억 수천억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분인가 4분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스스로 나름대로 그 목숨을 끊는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새로 생겨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피해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상해주는 인센티브 또는 메커니즘이 없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뭔가 보상을 중앙정부에서도 무슨 뭐 노동지역이다 여러 가지 사회정책을 가지고 커버해 주지만 서울시가 나는 새로운 어떤 기업가 청년 기업가들 나름대로 육성을 해주고 기회를 만들지만 또 그로 인해서 뭔가 보이지 않게 어디에선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룹들, 기업들, 사람들에게 뭔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지만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전직을 하든지 새로운 역량을 무슨 더 쌓게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뭔가 이 구조 대책을 한다든지 지금 많은 어떤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지금도 보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기존의 전통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요즘 뭐 좀 아침마다 마켓컬리다 뭘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유통업이나 다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의 긴급구호 뭐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했지만 어떻게 AI를 써서 그거를 이겨나갈 건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뭐 필요하면은 어떤 이 금전적인 뭐 예를 들면 무이차가 되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나 이 메타 서울을 만들려면 뭔가 리딩 역할, 그 다음에 그거를 리딩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늘진 부분들, 그 다음에 리딩 역할을 할 때는 좀 초점을 젊은 층이나 뭔가 혁신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진 그런 어떤 서비스 또는 뭐 기술, 뭐 사람, 지역 그렇게 해나가면 다른 어떤 분야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과연 이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논지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다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주제가 사실 이제 서울시의 디지털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실 이제 공통 질문이고 또 그 안에 사실은 중간중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약간 뭐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 이제 제가 1분씩 하겠습니다. 토론회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마무리 겸 또 이제 거버넌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서는 아까 그냥 말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저도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디지털을 총괄하는 그 부서가 상위 부서에 있고 다 통괄이 돼야 지휘가 돼서 일관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 동의할 텐데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해서 약 1분 30초 내로 해서 간단하게
그 총평 및 그 거버넌스 최우선과 해야 될 것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31개 도시를 이번에 봤을 때 사실 그 산하기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이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로 이제 굉장히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 게 시장님 직속에 이런 산하 조직들이 이제 있고 아니면 부서들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부서들이 같이 함께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사실은 지금까지의 어떤 저희 의원의 활동들이 저도 이제 위원장을 했지만 자문적인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기획을 해서 뭔가 같이 뭐 MP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그 프로젝트를 갖고 세상에서 좀 획기적으로 좀 뭔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자로서 그러니까 자문이 아닌 어떤 서울시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참여자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체감해야지 사실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창학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예산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저희 국가 예산에서도 기술개발 부분이 많지 오히려 그 부분은 되게 작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기술의 혁신에서 일상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돼서는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우리 최창호 위원장님께서 또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 그런 어떤 혁신적인 것을 이끌려면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디지털 최고 책임자 뭐 이런 좀 제도를 좀 활용해서 또 위원회도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총평을 좀 드리면은. 오늘 또 이정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스마트시티 인덱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면은 주로 보면 해외 기관에서 이런 인덱스 같은 것들의 평가를 주로 지금까지는 받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또 정보화 뭐 이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가 또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외에서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외 그 나라들을 평가하는 이런 인덱스 이런 제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그 디지털 재단에 우리 강용식 이사장님께서 오시니까 너무 활기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최고의 전문가분들 다 모아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재단 일에 직접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뭐 결론 삼아서 종괄적으로 말하면 특히 디지털 분야는 기업가 정신이 중요합니다. 서울 시민 1,000만 명 모두가 기업 정신으로 무장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키가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교육 부분을 지금 초, 중, 고등학교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난 디지털 재단에서도 한번 좀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아까 서울시의 가버넌스에 그런 쪽의 사람들을 뭐 명예 무슨 뭐 공무원으로 하든 요즘 뭐 다양하게 이름을 재밌게 좀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어떤 신선한 그런 거를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재 아까 말한 가버넌스 속에 뭔가 제도와 공식화 좀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하나 그냥 아까 뉴욕 말씀을 아까 이정훈 교수님 말씀 주셔서 뉴욕 시장이 작년인가요? 취임하면서 공약을 했죠.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 한번 나는 우리 뭐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어도 이사장님이나 여기 메타버스 팀이 만들어졌다니까 한 달 정도 월급은 무슨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뭐 사실은 코인 종류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대표적인 건데 한번 해서 그걸 직접 한번 해보면요 느낌이 달라요. 뭐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참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파워 오브 원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엔딩 멘트만 제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변화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힘이다. 여러분 각자가 그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네 분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 약간 이제 중간에 예산 부분도 잠깐 언급됐고 뭐 청년 부분도 언급됐고 특히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디지털 선진 강국인데 이 인덱스를 직접 평가하시는 이 총괄리들 계신다는 것 자체도 저는 큰 자랑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또 우리 임규건 또 위원장님께서 그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근원적인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근원적인 변화 없이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또 서울시 또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는 우리 학교나 또 기업이나 또 모든 조직에 있어서 그런 근원적인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장시간 동안 조금 8분은 오바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문위원단 또 자문위원 직접 모시고 또 직접 또 참여하시고 전부 다 사실은 재단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부 다 알곡들이 다 계시는 것 같아요. 전임 또 스마트 도시위원장, 현 또 위원장님 또 다 자문위원이시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디다에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이런 심포지엄을 이제 임시 뭐 정기총회 아니고라도 필요할 때 해서 좋은 만남의 장 그리고 서로의 소통해서 서로가 좋아지는 나아지는 그러한 또 자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저 스마트국의 두 직원 계신데 감사하고 또 이런 내용 다 요약해서 국장님에도 보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오늘의 그 장이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 대단한 막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지표로 우리의 성장을 확인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스마트 시티즈 인덱스 2022 심포지엄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